미정아, 이제 그만 나가라.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식당 홀 청소를 마치던 참이었어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시아버지의 말이 더 아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이에요. 결혼한 지는 14년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14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으니까요. 14년 전 저는 25이었습니다. 부산 남천동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습니다. 김밥 싸고 떡볶이 끓이고 홀 청소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주인아 주머니는 까칠했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일만 제대로 하면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장태준을 만난 건 그 분식집에서였어요. 태준이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쯤 와서 김밥 한 줄이랑 우동을 시켰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고 핸드폰을 보면서 빠르게 먹고 나갔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주문할 때도 김밥 우동이요. 딱 그것만 말했습니다. 그런 태준이가 어느 날 말을 걸었어요. 여기 김밥 진짜 맛있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와서 먹으면서 처음 하는 말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언제까지 일하세요? 오후 3시요. 그럼 그 후에 시간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태준이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왜요?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어요. 태준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제 말은 잘 들어줬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10개월쯤 만났을 때 태준이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한번 올래? 왜?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준이가 진지했고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 가볼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태준이네 집은 서면 근처에 있었어요. 오래된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식당이었고 2층이 살림집이었어요. 간판에는 성원의 국밥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때였는데도 자리가 반 정도 차 있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진하게 났고 주방에서는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태준이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윤복자 씨였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였고 파마 머리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미정이에요. 태준이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윤복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2층으로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가니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오성우 씨였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였고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현장 일을 오래 하신 것 같았어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앉아요. 윤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태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돼요? 윤복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어요. 어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요? 없어요. 외동이에요. 윤복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은요? 안 갔어요. 형편이. 그래요. 윤복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일은 뭐해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태준이네 집을 나오면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그래도 괜찮을까?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한 달 후 태준이가 청혼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저녁 해운대 바닷가에서였습니다. 미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태준이네 집안 분위기가 편하지 않았고 특히 시어머니가 될 윤복자 씨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응, 할게.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윤복자 씨가 모든 걸 정했습니다. 예식장, 날짜, 하객 명단. 제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됐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예식은 제대로 해야 해요. 윤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식 비용은 태준인에서 냈어요. 저는 낼 돈이 없었거든요. 윤복자 씨는 그 사실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다 해주는 거니까 미정 씨는 고마운 줄 알아야 해요. 네, 어머님. 결혼식 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식은 무사히 끝났어요. 하객들은 많았고 축의금도 꽤 들어왔습니다. 윤복자 씨가 모든 축의금을 챙겼어요. 이건 우리가 관리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어요. 윤복자 씨가 반대했거든요. 식당 일이 바쁜데 무슨 여행이에요. 그런 건 나중에 가면 돼요. 결국 우리는 바로 2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당분간은 같이 살아야 해요. 나중에 돈 모으면 나가도 되고. 윤복자 씨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첫날 밤
저는 좁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집 며느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복자 씨가 저를 깨웠어요. 일어나요. 식당 일 도와야죠. 네. 며느리가 왔는데 당연히 일 도와야죠. 빨리 일어나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홀 청소, 재료 손질, 반찬 만들기. 윤복자 씨는 제게 하나씩 일을 맡겼어요. 이것도 해봐요. 저것도 해봐요. 저는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태준이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지만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태준이가 돈을 자주 빌렸거든요. 미정아,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있어? 얼마? 50만 원만. 저는 모아둔 돈을 줬어요. 태준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곧 갚을게. 하지만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빌렸습니다. 미정아, 이번엔 100만 원만. 무슨 일인데? 급한 일이야. 곧 갚을게. 저는 또 줬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알게 됐어요. 태준이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요. 한밤중에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자 2명이었어요.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장태준 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돈 빌려간 사람이요.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얼마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태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다 줬어요. 오늘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저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도박했어?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얼마나 빚이 있어? 모르겠어. 뭐, 여러 군데서 빌렸어. 정확히 얼마인지 나도 몰라.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다음 날 윤복자 씨한테 불려갔어요. 미정 씨, 태준이 빚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제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더 하겠습니다. 윤복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을 더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날부터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면 밤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잤습니다. 돈을 모아서 태준이 빚을 갚았어요. 500만 원 갚고 또 다른 빚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 그것도 갚았어요. 또 나왔습니다. 200만 원. 끝이 없었어요. 태준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박을 했고 여전히 빚을 졌어요.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알았어. 이제 안 할게.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고요.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지켜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가끔 제 일을 대신 해주셨어요. 무거운 걸 들어야 할 때 시아버지가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게.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야. 내가 한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속은 깊은 분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저는 쓰러졌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과로예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빚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퇴원하고 바로 일터로 갔습니다. 윤복자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몸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일을 해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약한 게 죄송했어요. 10년째 되던 해 태준이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액수가 컸어요. 2천만 원. 미안해, 미정아. 태준이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갚아? 모르겠어. 너는 항상 모르겠다고만 하잖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윤복자 씨가 저를 불렀어요. 미정 씨, 이제 그만해요. 네. 태준이 빚, 이제 당신이 갚을 필요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윤복자 씨가 저를 감싸주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태준이랑 이혼해요. 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계속 망신당하잖아요. 빚도 못 갚고 몸도 약하고 이제 필요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태준이가 또 장가갈 수 있게 깨끗이 정리해야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갚은 돈은요? 그건 당신이 이 집의 신세진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일했잖아요. 빚도 대부분 갚았고요. 그래도 다 못 갚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있고, 윤복자 씨는 냉정했어요. 어차피 당신 갈 데도 없잖아요. 여기 있어봤자 태준이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깨끗하게 나가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는 없었어요. 또 어디 나간 거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10년.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10년을 이 집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다고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정아, 나 좀 보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와서 앉으셨어요. 복자가 한 말 들었어. 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못난 아비다. 아들 제대로 못 키우고 며느리 고생시키고. 아니요, 아버님. 이제 그만 나가라. 네, 여기 있으면 너만 더 힘들어. 나가서 내 인생 살아. 아직 젊잖아.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당분간 쓸 수 있을 거야. 아버님, 그리고 이거. 시아버지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내가 갚은 돈, 내가 다 적어뒀다. 언젠가 필요하면 이걸 증거로 써.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긴. 미안하지.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식당을 지나가는데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가는구나. 네. 잘 살아라.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14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환기구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제 돈으로 얻은 첫 공간이었습니다. 14년 만에요. 짐을 내려놓았어요. 시아버지가 주신 봉투와 낡은 가방.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어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이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새벽 막노동을 하시면서 윤복자 씨 몰래 한 푼, 두 푼 모으셨을 거예요. 수첩도 다시 봤습니다. 시아버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12년 3월 태준 도박빚 500만 원 마이너스 미정이 갚음. 2012년 8월 태준 도박빚 300만 원 마이너스 미정이 갚음. 2013년 1월 태준 사채 200만 원 마이너스 미정이 갚음. 10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빠짐없이 다 적혀 있었어요. 제가 갚은 돈만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는데 바닥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손을 넣어보니 봉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미 돈을 주셨는데 왜 또 봉투가 있을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현금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1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시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이미 이 집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다.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었어. 태준이가 뭘 하는지, 복자가 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전부 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니, 안 했어. 복자 앞에서 나는 항상 약했어.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복자한테 제대로 맞선 적이 없었거든. 그게 내 잘못이야. 태준이도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저렇게 됐어. 도박도 무책임한 것도 다 내가 본보기를 못 보여줘서 그래. 너는 10년 동안 우리 집안을 떠받쳤어. 태준이 빚을 갚고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나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너 몰래 돈을 모았어. 새벽 일을 더 했어. 복자 몰래 공사장에 나가서 벽돌을 날랐어. 늙은 몸이지만 너 생각하면 할 수 있었어. 이 돈은 내가 갚은 빚의 일부야. 전부는 못 돌려주지만 이것만이라도 가져. 그리고 수첩에 적힌 기록 잘 보관해. 언젠가 필요할 거야. 복자는 너한테 이혼하라고 했을 거야. 그렇게 해. 태준이는 내 인생을 더 이상 망치면 안 돼. 넌 아직 젊어. 39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미정아, 행복하게 살아.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오성호.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하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윤복자 씨 앞에서요.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윤복자 씨한테 맞설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몰래 새벽 일을 더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늙은 몸으로요. 저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있을까 싶어서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언제 만든 건지 몰랐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800만 원.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7년 전부터요. 입금자 명의는 오성호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매달 10만 원씩 제 명의로 저금을 해주신 거였어요. 7년 동안이나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고시원 벽이 얇아서 옆방에 다 들렸겠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윤복자 씨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윤복자 씨한테 들킬 수 있었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곤란해지실 거예요. 저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 읽으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고시원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녔어요. 경력이 있으니까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9이라는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경력은 좋은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젊은 사람 뽑으려고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허리 같은 거? 저는 허리가 안 좋았어요. 10년 동안 무리해서 일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겼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일주일 동안 10군데 넘게 돌아다녔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고시원 월세가 35만 원이었고 밥값에 교통비까지 하면 하루에 2만 원씩은 나갔습니다. 계산해 보니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시아버지가 모아주신 돈을 다 쓰면 어떡하지? 열흘째 되던 날 작은 분식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한번 나와 보세요. 사장님은 6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인상이 강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일만 잘하면 돼요. 대신 힘들어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허리는요?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걷는 거 보니까 허리 안 좋은 거 보여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나도 허리 안 좋거든요. 일하다 보면 다들 그래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시급 10,000원 드릴게요.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 여기서 먹어요. 밥값 아끼세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사장님이 배려해 주셨거든요. 무거운 건 직접 들어주시고 제가 힘들어하면 쉬라고 하셨어요. 미정 씨, 젊은 사람도 아니고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사장님.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요. 사장님은 엄하면서도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한 달쯤 일했을 때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미정 씨, 결혼은 안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했었어요. 지금은 이혼 준비 중이에요. 그래요? 14년 살았어요. 시댁 식당에서 일했고요. 그럼 경력이 좀 되네요. 네.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한테 더 잘해주셨습니다. 틈틈이 반찬을 싸주시기도 했어요. 집에 가서 먹어요. 혼자 살면 제대로 못 챙겨 먹잖아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긴요. 당연한 거예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태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아,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어머니가 이혼 서류 준비하래.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돼. 그래. 미안해. 됐어.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미정아, 나 바빠.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14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일주일 후 윤복자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으니 도장 찍어서 보내세요. 빨리요. 저는 우체국에 가서 서류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펼쳐봤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몫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태준이가 갖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태준이한테 빚진 걸로 적혀 있었어요. 결혼 생활 중 시댁에서 제공한 주거 및 식사 비용 총 5천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일한 건 계산도 안 하고 오히려 제게 빚을 씌운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싸워봤자 이길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고요. 서류를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수첩을 꺼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제가 갚은 돈이었어요.
이 기록이 있으면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곤란해지실 거였거든요. 윤복자 씨가 시아버지를 괴롭힐 게 뻔했어요. 저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거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14년 동안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통보받았어요. 이혼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14년의 결혼 생활이 문자 한 줄로 정리됐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 앉아서 돈을 세어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현금 1,500만 원에서 지금까지 쓴 돈을 빼면 1,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통장에 있는 800만 원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모으기로요. 그리고 작은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분식집이든 뭐든요. 14년 동안 식당 일을 했으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39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에서 빛이 보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한테요. 미정아,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게 시아버지한테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가게 문을 열던 날 저는 한참을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정인의 김밥. 촌스러운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 첫 간판이었습니다. 3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가게는 작았습니다. 5평 남짓한 크기였고 테이블은 4개뿐이었어요. 주방도 비좁았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제 돈으로 마련한 거였어요. 2년이 걸렸습니다. 분식집에서 악착같이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따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저축했어요. 밥값은 사장님이 해결해 주셨고 고시원 월세 빼면 거의 다 모을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주신 2천만 원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마지막 보험이었어요. 정말 위급할 때만 쓰기로 했습니다. 2년 만에 모은 돈이 1,800만 원이었어요. 시아버지 돈까지 합치면 3,800만 원. 그걸로 보증금 1,500만 원짜리 가게를 얻었고 나머지로 집기를 샀습니다. 중고로요. 김밥 말이기 기계, 냉장고,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전부 중고였지만 깨끗하게 닦았어요. 며칠 동안 손이 부르트도록 닦고 또 닦았습니다. 페인트 칠도 직접 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칠했어요. 벽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간판도 제일 싼 걸로 골랐어요.
하지만 글씨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손글씨체로 따뜻하게요. 개업 전날 밤 저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첫 손님을 받게 돼요.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내일 가게 엽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 읽으셨을 거예요. 개업 첫날 손님은 5명 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김밥 한 줄씩 사가셨습니다. 매출 2만 원.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손님 7명, 매출 3만 원. 일주일이 지나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4만 원 정도 벌었어요. 월세 70만 원, 재료비 50만 원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적자였어요. 3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시작할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뉴를 바꿔봤어요. 김밥만 팔지 말고 다른 것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제가 14년 동안 만들던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주변 가게보다 500원씩 싸게 팔았어요. 이익이 줄었지만 손님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한 달 후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떡볶이 맛있네요. 김밥이 실해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근처 공사장 아저씨들이 자주 왔어요. 점심시간이면 4개 테이블이 다 찼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재료 손질을 했어요. 김밥 속 재료는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뒀고 떡볶이 국물은 새벽에 끓였습니다. 정성껏 하나하나요. 손님들은 제 정성을 알아봐 줬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김밥이 다른 데랑 달라요. 뭔가 따뜻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14년 동안 갈아 넣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1년째 되던 날 저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가게 근처였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고시원보다는 나았어요. 창문도 컸고 부엌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가구를 하나씩 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전부 중고였지만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하나하나 들여놓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벽에 달력을 걸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날 매출을 적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서 힘이 났어요. 2년째 되던 해 손님 한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배달 안 해요? 배달이요? 요즘 배달 앱 쓰면 손님 많이 늘어나잖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배달을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했고 포장 용기도 더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분명 늘어날 거예요. 고민 끝에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에 가게를 등록했어요.
처음엔 주문이 하루에 한두 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 후 배달 주문이 하루 평균 10건이 넘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고민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대학생 여학생이었어요.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지은이는 성실했어요. 시키는 일을 꼼꼼하게 했고 손님 응대도 잘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주방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지은이 월급 150만 원 주고 재료비 빼고 나면 순이익이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빚도 없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3년째 되던 어느 날 낯익은 사람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태준이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이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숱이 줄었고 얼굴도 푸석푸석했습니다. 옷도 낡아 있었어요. 태준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망치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이었어요. 14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물었어요. 사장님, 아까 그 남자 아세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안 좋아 보이던데요.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2년 동안 일했던 그 가게였습니다. 미정 씨, 나 기억해요? 네,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그런데 미정 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성운의 국밥집 문 닫았대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장사가 안 됐나 봐요. 한 달 전에 문 닫았대요. 시아버님은, 오성우 씨는요? 잘 모르겠어요. 소식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네 가게가 문을 닫았다니 40년 넘게 하던 가게가요. 불안했어요. 시아버지가 괜찮으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저는 고민하다가 그쪽 동네로 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가게는 정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간판도 내려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성운의 국밥집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거기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어요. 한석 달 전? 그 집 식구들은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도 비웠더라고요. 저는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어요. 시아버지, 어디 가신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음성만 나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한테서였어요. 미정 씨, 옛날에 그 집 며느리였죠? 성운의? 네. 그 집 아들 장태준이요. 요즘 완전 망했대요. 무슨 일이요?
도박 빚 때문에 쫓겨다닌대요. 사채업자들한테요. 집도 날아갔고, 윤복자 씨는요? 그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나 봐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를 내쫓을 때 윤복자 씨는 자신만만했었어요. 태준이가 다시 장가갈 수 있게 깨끗이 정리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 정리가 자기 인생까지 정리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태준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한테 빚을 떠넘기고 편하게 살 줄 알았겠죠. 하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사장님,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이거 보세요. 후기도 좋아요. 사장님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다래요. 저는 후기를 읽었습니다.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김밥 최고예요. 정성이 느껴져요. 떡볶이가 맵지 않고 달달해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사장님 혼자 하시는데 대단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도움 없이 제 손으로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3,500만 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주신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었고요. 총 5,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1년 더 모아서 가게를 확장하기로요. 지금 5평짜리 가게는 너무 좁았거든요. 꿈이 생겼습니다. 작은 꿈이었지만 확실한 꿈이었어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시아버지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분 앞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아버님, 제가 이만큼 컸어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다시 뵙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제 음식을 먹으러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한미정,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알려준 병실 앞에 서서 한참을 문을 쳐다봤어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떨렸거든요. 3개월 전이었어요. 시아버지를 찾던 중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말해줬어요. 성호 씨 병원에 입원했대요. 암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부산 대병원이라던데요. 근데 미정 씨 찾아가지 마세요. 그 집안 사람들. 아주머니가 말을 흐렸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가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뺨이 푹 꺼졌고
얼굴색이 잿빛이었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작게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아,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예전에 그 낮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예요. 시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으세요. 가야 해. 빨리 가. 싫어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일도, 꽃도, 물병도 없었습니다. 환자복만 입고 계셨고, 이불도 병원에서 제공하는 얇은 거였어요. 간병인은요? 없어. 가족은요? 없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복자 씨는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했어. 네, 6개월 전에. 복자가 요구했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집도 날아가고 나한테 남은 게 없으니까 복자가 떠났어. 태준이도 연락 안 해. 시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왔더니 암이래. 3기래. 수술은요? 돈이 없어.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인데 어디서 구해. 시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냥 이대로 가려고. 이제 지쳤어.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평생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있잖아요. 미정아, 너한테 패 끼칠 수 없어. 패가 아니에요. 저 아버님 며느리였잖아요. 이혼했잖아. 그래도 14년 동안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가족 이상이셨어요. 제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아버님 돌볼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 열고 점심시간에는 지은이한테 맡기고 병원으로 갔어요. 시아버지 식사 챙겨드리고 말벗해드리고 침대 시트도 갈아드렸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가게로 가서 일하고 밤 10시에 문 닫은 후 병원에 또 갔어요.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힘들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밤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주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해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랑 입원비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천만 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 3,500만 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셨던 돈도 꺼냈습니다. 2천만 원, 총 5,500만 원.
수술비를 내고도 남았어요. 병원 수납처에서 수술 예약금을 냈습니다. 2천만 원. 수술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을 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미정아, 그 돈 내가 모은 거잖아.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그 돈으로 내 가게 키워야지. 가게는 나중에 또 키우면 돼요. 아버님이 먼저예요. 미정아, 말씀 마세요. 이미 다 냈어요. 시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우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수술 전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윤복자 씨였어요. 3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가 반쯤 하얗게 샜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옷차림도 예전과 달랐어요. 화려하던 옷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습니다. 미정 씨? 윤복자 씨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윤복자 씨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당신 수술한다며?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수술비를 구했어? 돈이 어디 있었어? 어머님이 알 필요 없어요.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윤복자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미정 씨가 냈어? 네. 얼마?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윤복자 씨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 당신이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돌보는 거예요. 당신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야. 그래도 14년 가족이었어요. 어머님은 이혼하셨지만 저는 아직 아버님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윤복자 씨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시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지 마. 나한테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싫어. 뭐? 당신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아. 당신 지금 혼자 못 사잖아. 누가 돌봐줘? 미정이가 돌봐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윤복자 씨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은 내가 돈 없을 때 떠났어.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하지 마. 너무 늦었어. 당신, 나가줘. 보기 싫어. 윤복자 씨는 입술을 떨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멈춰 섰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장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버님. 그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됐고 저는 수술실 밖에서 내내 기다렸어요. 지은이가 가게를 대신 봐주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잘 됐습니다. 암 조직 다 제거했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회복실에서 나온 시아버지를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살아계셨어요.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수술 잘 끝났어요. 시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제 손을 꽉 쥐셨어요. 2주 후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많이 회복되셨어요. 죽도 드실 수 있게 됐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괜찮아요, 아버님.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아버님도 저 때문에 제가 살았잖아요. 이제 비긴 거예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집도 없고 윤복자 씨한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가세요. 뭐? 제 원룸이요. 좁지만 둘이 살 수는 있어요. 안 돼. 미정아, 너한테 너무 패가 돼. 패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돼요. 혼자 사니까 외롭거든요. 시아버지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소파에서 자고 시아버지는 침대를 쓰셨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죽을 끓여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소화가 잘 안 되셔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었거든요. 맛있다. 너 요리 실력 늘었구나. 14년 했잖아요. 당연하죠. 저녁에는 같이 TV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뉴스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함께 봤습니다. 미정아. 네. 내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평화로운 게 처음이야. 저도요, 아버님. 2개월쯤 지났을 때 윤복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 나야. 네. 성우 어때? 괜찮아? 회복 잘 되고 계세요. 그래. 침묵이 흘렀어요. 윤복자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 씨,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곁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어머님, 응? 이제 늦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 필요 없으세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태준이가 나타났습니다. 가게 앞이었어요. 저는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태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습니다.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났어요. 왜 왔어? 아버지, 아버지 여기 있다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좀 만나게 해줘. 싫어. 미정아,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태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났어. 내가 다 망쳤어. 제발 아버지 좀 만나게 해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버렸잖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연락 한 번 안 했잖아.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변명하지 마. 너는 아버님이 돈 없으니까 버린 거야. 엄마랑 똑같아.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데? 아버님한테 또 돈 달라고 할 거야? 아니야. 그럼 뭐? 그냥 용서받고 싶어. 아버지한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은 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셔. 가, 미정아,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태준이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갔어요. 문을 열다가 돌아봤습니다. 미정아, 너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오늘 태준이 왔었어요. 시아버지는 놀라셨어요. 그래, 뭐래? 아버님 만나고 싶대요. 만나고 싶다고? 네. 용서받고 싶대요. 시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됐어. 안 만날 거야. 괜찮으세요? 응. 난 이제 내가 있으면 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정아, 너는 내 진짜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딸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아버님은 제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복자 씨와 태준이는 계속 연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 죄책감을 덜고 싶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아버지와 제가 줄 수 없는 거였어요. 어떤 건 너무 늦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시아버지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옆 가게가 비었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계약했어요. 보증금은 시아버지 수술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냈습니다. 미정아, 괜찮겠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손님도 많고 지은이도 있잖아요. 확장 공사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간단한 일은 하실 수 있었거든요. 이 선반 여기 놓으면 어때? 아버님, 무거우니까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시아버지는 즐거워 보이셨어요. 40년 넘게 식당 일을 하셨으니 손에 익은 일이셨던 거예요. 한 달 후 새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5평에서 12평으로 커졌어요. 테이블도 10개로 늘렸고 주방도 넓어졌습니다. 메뉴도 추가했어요. 김밥, 떡볶이 외에 국밥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레시피였어요. 미정아, 국밥은 이렇게 끓여야 해. 뼈를 12시간 이상 고아야 진한 국물이 나와. 네, 아버님. 그리고 고기는 이렇게 썰고. 시아버지는 정성껏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개업 첫날 국밥을 주문한 손님이 말했어요. 와, 이거 완전 옛날 국밥 맛이에요. 요즘 이런 데 없는데.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주방에 계신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국밥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매출도 늘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지은이 월급 주고 재료비 빼고 나면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저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더 큰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시아버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봉투를 열어보니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성원의 국밥집 건물 등기부였습니다. 이게 왜요? 그 건물 내 명의야. 복자가 모르게 내 명의로 해뒀거든. 저는 놀랐어요. 이혼할 때 복자가 몰랐어. 나도 말 안 했고. 그래서 내가 아직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너 주려고. 네. 미정아, 넌 내 딸이야. 내가 죽으면 이 건물 내 거야. 아버님,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 늙었어. 언젠가는 갈 거야. 그 전에 정리하고 싶어? 시아버지는 진지했어요. 그 건물 팔면 2억은 받을 거야.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버님, 태준이나 복자한테는 안 줘.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너만 자격 있어.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님, 저 그런 거 바라고 아버님 돌본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어? 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잖아. 그냥 날 가족으로 대해줬어. 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시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전 재산을 한미정에게 증여한다. 변호사가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게 맞아.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정아,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좋아하는 냉면집. 좋아요, 아버님.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버지와 딸처럼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윤복자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했어요.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한미정 씨죠?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 의뢰인 윤복자 씨께서 오성우 씨의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원의 국밥집 건물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윤복자 씨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윤복자 씨가 저를 봤어요. 얼굴에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정 씨, 그 건물 내 거야. 당신이 가질 수 없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혼하실 때 재산 분할 다 끝났잖아요. 늦었어요. 아니야. 성우가 숨긴 재산이 있었어. 그건 무효야.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소송 준비했습니다. 법원에서 만나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아버님이 암 투병하실 때 어디 계셨어요? 윤복자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님 수술비는 누가 냈어요? 누가 간병했어요? 그건 어머님은 아버님이 돈 없을 때 떠났잖아요. 이혼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달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윤복자 씨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40년을 같이 살았어. 당신은 고작 14년이잖아. 그 40년 동안 아버님한테 뭘 해드렸는데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마지막엔 버리고 그게 어머님이 한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알아요. 다 봤어요. 14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다 봤어요. 저는 윤복자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법적으로 어머님이 이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윤복자 씨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난, 난 돈이 필요해. 태준이 빚 때문에. 역시 그거였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머님만 비참해져요. 닥쳐. 윤복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보며 말했어요. 소송 진행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날 저녁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소송 건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워야지. 변호사 선임하고. 비용이. 괜찮아. 내가 낼게. 이건 내 싸움이야. 시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소송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복자 씨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니 절반을 달라고 주장했어요. 건물 가치의 절반,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반박했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됐고 윤복자 씨가 오성호 씨를 부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했어요. 시아버지 병원 기록, 수술비 납부 내역, 제가 간병한 기록, 그리고 시아버지가 몰래 적어두셨던 수첩도 제출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한미정 씨가 14년 동안 장태준의 빚을 갚은 기록이 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윤복자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한미정 씨를 내쫓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첩을 검토했어요. 최종 변론에서 시아버지가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제 전 부인은 제가 건강할 때는 저를 무시했고 아플 때는 저를 버렸습니다. 반면 미정이는 아무 의무가 없는데도 저를 돌봐줬습니다. 제 딸이 누구인지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한미정을 제 딸로 선택합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데도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선택이 혈연보다 진하다고 믿습니다. 방청석에서 윤복자 씨가 울고 있었어요. 태준이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은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원고 윤복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우리가 이긴 거였어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위중할 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한미정은 법적 의무 없이 피고를 부양했으므로 피고가 한미정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정당하다. 법정을 나오면서 윤복자 씨와 마주쳤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미정 씨, 어머님,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윤복자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법원 복도에서요.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저는 윤복자 씨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미정 씨,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정말로 뉘우치신다면 아버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가 아니라 아버님한테 빌어요. 윤복자 씨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늦었어요, 복자 씨. 너무 늦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윤복자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판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가게가 아니라 집으로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와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 왜 왔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한테 효도는커녕 고생만 시켰어요. 태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아버지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저도 저를 용서 못하니까. 태준이는 절을 했어요. 깊게요. 건강하세요, 아버지. 그리고 미정 누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시아버지가 태준이를 불렀어요. 태준아. 태준이가 멈춰 섰습니다. 잘 살아라. 이제라도.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나 이제 다 정리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복자도 태준이도 다 놓아준 것 같아. 이제 편해.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네, 아버님. 2년 후 저는 가게를 또 키웠습니다. 성운의 국밥집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시아버지와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미정아, 그 건물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 거기서 제대로 된 식당 하고 싶어요. 아버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네. 성운의 진짜 국밥 어때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리모델링에 1억을 들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었어요. 30평짜리 식당이 됐어요. 테이블 20개, 주방도 넓고 홀도 깔끔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시아버지와 저는 나란히 서서 올려다봤어요. 성운의 진짜 국밥. 좋다. 정말 좋아.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딸. 저야말로요, 아버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개업날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성운의 국밥집 아니에요? 40년 전통이라던데요. 시아버지가 직접 주방에 서셨어요. 저는 홀을 맡았고 지은이는 보조를 했습니다. 국밥 12그릇 주세요. 김밥이랑 떡볶이도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시아버지도 저도요. 저녁에 문을 닫고 우리 셋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 대박이었어요, 사장님.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다들 고생했어. 시아버지가 국밥을 3그릇 끓여오셨어요. 자, 먹자. 우리끼리. 우리는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웠어요. 맛있다. 역시 아버지 국밥이 최고예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진짜로. 저도요, 아버님.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가족처럼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70을 넘기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셨지만 이제 주방 일은 안 하셨습니다. 대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어르신,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 고맙네. 우리 딸이 정성껏 끓였어. 손님들에게 저를 우리 딸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저는 45이 됐어요. 흰머리도 많이 생겼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했거든요. 어느 봄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 고맙다. 갑자기 왜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어. 저야말로 아버지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정아. 네. 우리 가족이지? 네, 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야. 네.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단둘이요. 시아버지가 끓여주신 국밥이었어요. 맛있어요, 아버지. 그래. 많이 먹어. 우리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함께할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따뜻한 미소. 제 아버지였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아버지. 아버지. 응? 사랑해요. 시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해, 딸.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봄꽃이 피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봄이 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서로를 선택한 그날부터 우리 인생에는 봄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봄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10년 후, 저는 55이 됐고 시아버지는 80을 넘기셨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잘 됐어요. 이제는 제가 주방을 맡고 지은이가 홀을 관리했습니다. 지은이도 이제 30이 넘어서 주임이 됐거든요.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가 와서요. 하지만 저는 매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누구세요?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정이에요. 아버지 딸이요. 아, 딸. 시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 예쁘네. 네, 아버지.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그게 제 하루의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우리.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